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3월 17일 두산의 노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2% 상승하면서 오늘 양증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200억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면서 근래 들어서는 좀 많은 매수를 해주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4,900억을 매수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100억 정도 일단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2억 매도하면서 반대로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었고요. 코스닥은 계속 좀 빠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증시는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고요. 그동안 이제 횡보하던 그런 구간에서 드디어 좀 빠져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2600선 돌파를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특정한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강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사실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그 급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던 간에 코스피는 상승 추세로 계속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계속 빠져나가서 좀 우려스러웠는데요. 6,200억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 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유입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삼성전자의 매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코스피에 또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는 4,900억 매수했지만 금융 투자가 5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280억 매수했지만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었고요. 최근에는 계속 큰 물량이 움직임 없이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또 매수를 이어가는데요. 이 금융 투자가 매수를 이어간 뒤에 이렇게 또 차익 실현을 연속적으로 뱉는 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수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수급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하루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매수 이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매수를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743포인트로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60일선 지지하면서 좀 올라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이 증시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오면 코스닥은 또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뭐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뭐 수급보다는 확실히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움직임이 좀 이 코스닥의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면 다우 나스닥은 금요일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나스닥이 2.6%가 올랐었죠. 그러나 뭐 사실 2.6% 올랐지만 어떻게든 지금 이제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하루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연속적으로 뭐 V자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상승이 의미가 없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고점에서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진 것도 사실이었고 그 동력이 약해진 이후에 이렇게 쉬지 않고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121선을 깨지 않던 부분에서도 지금 이탈이 된 거고요.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 확실히 이전보다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큰 상승을 이어오다가 조정을 시작했을 때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는 이전에도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조정기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본다면 충분히 지금 지수는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그냥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외에 그냥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죠? 시장에 대한 지표가 이제는 이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나스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래성이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모래를 엄청나게 잘 쌓았습니다. 정교하게 아주 안 쓰러지게 잘 쌓았는데 이제 땅에다가 충격을 몇 번 주니까 이제 처음엔 잘 버텼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이 벽에 있던 모래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흘러내리는 상황에서는 모래성 모양을 유지를 합니다. 여전히 높이 유지를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서서히 모래가 쓰러지다가 확 무너지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그 구간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음봉 자체가 모래가 서서히 쓸어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 전체적인 지표를 계속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니케이가 조정받으면서 지금 미국 증시도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계속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환율들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원화 강세였고요. 원달러도 1448원으로 1450원 아래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로 쭉 이제 밀리는 듯한 모양새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높여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증시의 흐름은 사실 환율이 떨어지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환율에 대한 상승을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계속 이제 환율이 올라가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OECD에서는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석 달 만에 2.1에서 1.5%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5%대의 이 성장률로 지금 하향 조정이 된 거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고요. 이 고환율에 있어서 영향을 지금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악순환에 지금 들어왔죠. 분명히 지금 고환율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그런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달러에 대한 그런 이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해 있던 외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그런 해외 자산들이 당연히 지금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환율이기 때문에 계속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자산들을 해외로 끌어들여서 달러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수익을 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무슨 조치를 하고 있죠?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금리를 인하를 하면 또 고환율이 나타나고요. 그럼 또 외국인 투자자는 또 빠져나갑니다. 그럼 또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죠? 경제가 또 침체가 됩니다. 그럼 또 금리를 내리겠죠? 고환율, 외인, 달러, 경제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지금 끊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금리만 내리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OECD에 대한 성장률도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스피 전체가 지금 이제 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미국 증시 또 하락으로 진행 중입니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 증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0.4% 정도. 그래서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긴 하지만 미국 증시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고 하루 올라가고 바로 이렇게 하락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좋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는 지금 67.7달러 수준, 계속 비슷한 수준이고요. 천연가스도 4.1달러로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두 개가 상당히 계속 압박이고요. 일단 국제유가는 좀 떨어졌지만 가스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채권금리는 4.29%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떨어지는 분위기로 조금씩 틀고 있고요. 이게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그죠?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번에 18일부터 19일에 FOMC가 열리게 되죠. 근데 그 FOMC에서는 아직까지는 애매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국채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경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가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일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거고요.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미국의 많은 부채가 결국에는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향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부각되는 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수치에 따른 얘기인 거고요. 지금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가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달성을 했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되고 있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2월 달까지 4.3%였습니다. 1월 달은 3.3%, 12월 달은 2.8%, 11월 달은 2.6%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매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0.2% 올랐고요. 여기는 0.5% 올랐고요. 여기는 1% 올랐습니다. 상승폭을 점점 키우면서 높아진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까지 높아졌던 적이 사실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비자 심리 지표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지금 74포인트에서부터 4개월 내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57.9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 또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57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적이 23년 5월, 그죠?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 뒤에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높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지표들입니다. 지금 3월 달에 이제 3월 28일에 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요. 그때는 5%에 가깝게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음 주에 리스크로 지금 떠안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물가 지표가 잡히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금 트럼프가 이 전쟁을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이 러시아 크렘린이 지금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급하구나. 근데 푸틴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특사를 8시간 기다리게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시간을 끌면서 또 이 본인이 유리하도록 계속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18일에 휴전한 단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판이 될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할 거고요. 그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간을 끌면서 푸틴은 계속 이제 빼앗겼던 영토를 쿠르스크를 빼앗던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동부를 또 계속 공격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영토를 차지를 하면서 휴전한 단판이 이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이제 영토가 늘어나겠죠. 협상할 수 있는 영토가. 그걸 노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를 지금 트럼프는 과연 어떻게 이제 또 받아들일지. 러시아가 또 그런 수를 티나게 보였을 때 미국에 대한 반응이 또 어떨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전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당장에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FOMC 금리 동결, 그죠? 금리 동결과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도 아마 동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일본 금리가 동결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보았듯 이제 미국의 그런 기대 이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혹은 이제 심리 지표가 하나씩 발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월 말에는 PCE 지표, FOMC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이게 만약이라도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러면서 4월 초에는 또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3월 31일에 공매도도 재개가 됩니다. 여러모로 지금 이 시장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 많은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시장에 대한 그런 소나기를 좀 피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150원 하락해서 4.3% 하락했고요. 25,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작부터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계속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평소보다 많았고 25,550원으로 조금 더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190만 주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있었고요. 전날보다 증가했죠. 그래서 전날에 상승했던 부분을 그대로 뱉어내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만기 이후에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주말에 나왔던 그런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오늘 관련 테마들이 모두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좀 이따가 이제 관련 소식들을 또 하나씩 보면서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로 접근을 해본다면 21선 돌파 지점에서 정을 좀 맞았고요. 쌍바닥 그리면서 반등하는 추세가 조금 꺾이면서 한 번 더 이제 바닥을 찍을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이 상승해야 될 때 상승을 조금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만 보고 우리가 분석하진 않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시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또 두산에너빌리티도 움직임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전히 뭐 많은 하락을 했고 오랫동안 횡보를 했지만 25,000원대라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때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격대가 좀 뛰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음 상승을 만들어낼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상승에 대한 동력들이 조금씩 지금 이제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체코 원전 플러스 이제 두 번째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인데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말에 말씀드렸던 그 민감 국가에 대한 지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계약에 대한 또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각하진 않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지만
분명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급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라고 만들려고 하는 수급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주식시장의 세계인 거고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도 지금 계약이 3월 말에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3월 말이라고 해봤자 이제 다음 주거든요. 근데 사실 다음 주라고 하면 이제 서서히 고위급 인사에 대한 움직임들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일정이 나오지 않은 걸 봐서는 다음 주에도 계약할 확률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달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도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아니면 폴란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필리핀이라든지. 근데 이 국가들 중에서 확실하게 이 우리나라가 수주를 한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조금 애매해지지 않았나. 특히 폴란드는 기간이 좀 지연이 되면서 최근에는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이제 좀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이 베트남이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바탄 원전도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직 바탄 원전에 대한 소식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올해 7월, 6월인가요? 네, 그쯤에 이제 입찰자를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카자흐스탄 자체가 러시아라든지 중국과 좀 협력을 아낌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보장하기가 어려운 프로젝트 아닌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도 UAE와 사우디가 최근에 저유가 때문인지 투자에 대한 그런 소극적인 움직임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보다도 LNG에 좀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 힘을 주면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관련된 수주 소식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주가도 오르기도 했는데요. 일단 원전 관련된 소식은 조금 뜸한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SMR 두 번째 SMR인데요. SMR은 이제 미국의 이 AI 발 이제 소식이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최근에 조금 이 주가 상승을 이끌다가 잠잠해진 것이 미국의 그런 트럼프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들려왔던 민간 국가 소식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그런 에너지에 대한 협력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 SMR에 대한 이 상황도 조금 찬물 끼얹듯이 식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식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이제 성장성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기간에 주가를 움직이기 위한 동력들이 조금씩 이제 하나씩 애매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주가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질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4월 초까지는 뭔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좋은 소식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고요. 제가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제 뭐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그냥 그대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성장성이 조금씩 이제 이 최근에 활발하게 타오를 때와는 지금 다른 분위기죠. 이전에 힘차게 좀 힘을 받을 때랑 좀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량 다 매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익이 났다면 수익을 이제 보고 빠지고 지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접근을 해도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꼭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관련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테마들 특히
2차 전지 테마들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충분히 신규 진입을 하기에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관점에서 이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충분히 조금은 비중을 낮춰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계속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수급도 이 외국인 투자자가 2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100만 주 매도했고요. 근래에 이렇게 많이 매도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힘을 강하게 주고 매도를 하였습니다. 금융투자가 57만 주를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 대부분의 매도였는데 일단 투신도 매도를 했고요. 사모펀드도 매도를 하면서 뭐 오늘 연기금 투자자도 매도를 했죠. 전반적으로 계속 수급이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빠지고 금융투자도 빠지고 투신이 좀 들어오는 듯 했지만 또 빠지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애매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면 저도 이제 일시적이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일시적인 분위기가 아니라서 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그래프를 보았을 때 지금 23.68%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쭉 계속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을 때도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높아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 확실히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차장고도 보시면 오늘 뭐 상환이 되긴 했지만 체결이 좀 더 많았고요. 1790만 주로 대차장고는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원도 오늘 JP모건 쪽에서 매도를 좀 했고요. JP모건은 며칠 전에 매수를 했다가 또 이렇게 그대로 뱉어내는 모습이죠. 맥쿼리도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그 뒤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관련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진짜 장이 열리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206만 주에서 동일하게 206만 주 매도 나왔고요. 23.68%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2%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요. 뭐 그동안 이제 20% 가까이 거의 뭐 15%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최근 한 1년 동안의 흐름 중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지분을 뺐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이 좀 지연될 분위기, 그 다음에 미국과의 그런 민감 국가로 인한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런 활발하게 타오를 것 같던 AI 시장도 이 계속 경기 침체라는 이 시그널로 인해서 좀 짓눌러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180도 반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간 국가 해제하고 체코 원전 붕괴하기 갑자기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드라마틱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해결이 되면 AI 붐이 또 일어나면서 당연히 또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서는 그런 이 드라마틱한 흐름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또 미국으로 갑니다. 민간국가 제외 요청을 하려고 가는 거고요.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적극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안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잘 풀릴 듯 하면서도 계속 이런 이 애매한 사건들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립적으로 이 사건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지정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임기 말에 이게 지정되었다는 것이 팩트인 거고요. 이게 또 충분한 이 부처 간의 협의 없이
에너지부 단독으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 등 타 부처와 공유를 하지 않았고 지금 이것들이 이 단독으로 이루어졌을 뿐더러 우리나라와 또 협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요. 바이든 임기 말 때 또 움직임과 지금 또 다릅니다. 뭐 에너지부 장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을 때 대충 답을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민간 국가 지정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민간 국가 지정 이후에 공동 수출, 그죠? 원전 공동 수출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를 이제 민간 국가로 지정해서 협력을 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이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도가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라든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급변하게 바뀐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함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풀리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정말 이제 주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소식이 또 체코 원전에 대한 지연 소식이죠. 본계약 지연 소식. 이제는 4월까지 얘기가 나왔었다가 또 이제는 4월에서 5월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에서 수주 협상을 더 진행하는 것이 체코에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 바람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약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공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10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수급들, 특히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에 그러한 지연 소식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지연에 대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담스럽게 흘러가고 있고요. 하필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뭔가 불확실성이 클 때 재개가 되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계속 리뷰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들이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여전히 성장성이 있습니다. 원전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LNG에 대한 수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라는 것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엮여있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SMR 관련된 테마,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테마가 주를 이루고 있죠, 아직.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켜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